팔란티어가 한국 방산과 손을 잡는다고? 이건 농담이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의 시간이 짧게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낡은 회색 빌딩 지하 2층. 엘리베이터를 내려 좁은 복도 끝까지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창문 하나 없는 완전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밀 표시가 빨갛게 찍힌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각자 가져온 노트북 화면들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들, 중동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같은 안보 싱크탱크 인사들이 자리를 빽빽이 채운 비공개 안보 회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른손에 펜을 쥐고 메모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정면 대형 스크린에 굵은 글씨 한 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팔란티어, 한국 방산업체와 중동 통합 방공체계 협력 검토. 손에 들고 있던 펜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입니다. 전장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지휘관이 불과 몇 초 안에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미군이 가장 중요하게 의존하는 핵심 플랫폼이고 동맹국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과 협력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소식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왜 하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라고요 하고 되묻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브리핑 담당자는 제 말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촘촘한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UAE에 배치된 천궁이의 실전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천궁이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최근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수치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냉정하게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판매 계약을 위해 부풀려진 것인지는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알고 싶군요. 혹시 한국 방산업체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 아닌가요? 담당자는 흔들리지 않고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실제 현장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배치를 마친 발사대의 사진, 항공물류 일정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현지 도착 확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자료의 구체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국은 UAE의 긴급 요청을 받은 직후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요격 미사일 30발을 먼저 발송했습니다. 세 번째 포대는 현재 현지 배치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생산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로 즉각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굳었어요. 패트리어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저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마치 20년이 넘는 제 경력의 근간이 공개석상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결국 해결해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방산업체의 임원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몸을 기울였어요. 전쟁은 6개월 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언제나 상황을 해결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동 현장을 수차례 직접 경험한 한 인사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보다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목구멍을 가로막았어요. 반박하려던 말이 안에서 뭉쳐버렸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화면을 끄지 않고 마지막 자료를 재생했어요. 짧은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낮고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은 계약서를 먼저 보냈고 한국은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기억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장이 가슴 한복판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단 한 번도
진짜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 자동차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결국 일본 아래라고 봤고, 한국 반도체는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 장비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회의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짧은 두 문장이 그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전에 없던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의 씨앗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심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중동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두바이 공항에 내린 순간 전쟁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공항 내부 곳곳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방송 시스템에서는 간헐적으로 드론 경보와 미사일 대피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곳이 뉴스 속 전쟁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의 전장이라는 걸 체감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군용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 한쪽에서는 방공 레이더 안테나가 느리고 단호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방산 분야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보고서에서 수백 번 읽은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직접 보니 그 어떤 보고서도 이 감각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지 군사 관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별다른 표정 없이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하늘을 봅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공격이 올지 안 올지를 가늠하며 사는 사람들의 감각. 그것이 저를 처음으로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방공군 장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이 가득 적힌 노트를 펼쳐놓고 첫 질문을 꺼냈어요. 왜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산 천궁이를 선택한 겁니까? 장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능 비교도 가격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단 하나의 단어. 장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패트리어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공 시스템이라는 걸 압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오늘 밤을 버텨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오늘 밤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따지면 패트리어트가 훨씬 앞서지 않겠습니까? 장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 정확함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산업계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무기의 가치를 언제나 성능표로 판단해 왔어요. 요격 확률이 몇 %인지,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반응 시간이 몇 초인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교는 그 모든 숫자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없으면 내일의 성능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현지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막 도착한 천궁이 세 번째 포대가 배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발사대 차량들이 열을 맞춰서 있었습니다. 정비 인력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대에 단단하게 장착된 모습은 제가 분석 보고서에서 읽어온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실제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현지 병사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이었고, 안도는 이 무기가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 젊은 병사가 제 옆에 서서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매일 밤 가족들한테 유언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기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요격 확률,
사거리, 반응 시간, 생산 단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병사에게 천궁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유언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밤이었고, 내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기를 성능표로만 봐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UAE 장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무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요.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친구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천궁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궁이는 짝퉁이다. 한국은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을 위한 대체제다. 진짜 전쟁은 결국 미국 무기가 한다. 그 말들과 지금 눈앞에서 한국 무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겹쳤습니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싸고 빠른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위치한 방공지휘센터 안은 평소처럼 낮은 기계음과 모니터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 커피 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정면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UAE 장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뒤엉키고 있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지휘센터 안에 분위기가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자 자리에 앉아있던 요원들이 동시에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면 대형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붉은 표시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다수가 UAE 영공으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 화면 상단에 표시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로만 수백 번 읽었어요. 회의실 슬라이드로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궁이와 기존 방공체계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탄도미사일을 향해서는 천궁이가 먼저 반응했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들에 대해서는 단거리 요격체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창밖 저 멀리 어두운 하늘에서 강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잠깐 뒤 묵직한 폭발음이 유리창을 통해 낮게 울렸어요. 또 한 번의 섬광, 그리고 또 하나. 지휘센터 안요원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목소리들은 낮고 빠르게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한참 뒤 지휘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공격의 주요 탄도미사일 표적은 천궁이가 처리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거의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언론용 수치도 아니었고 협상 테이블 위에 가격표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에 어두운 하늘에서 실제로 폭발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무기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 저는 지휘센터를 나와 도심 쪽으로 이동했어요. 공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굳은 표정에 지친 눈빛의 젊은이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어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전쟁의 얼굴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자 중년의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잠깐 저를 봤어요. 어젯밤도 한국 무기가 막았다고들 하던데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한국 시스템이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오전에 들른 병원 앞에서 한 어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달 전에는 아이들이랑 욕조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건물 구조가 가장 두꺼운 곳이라서요. 그녀는 잠깐 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반박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무기를 계약 규모로, 성능 비교표로, 주가와 수출 물량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 천궁이는 아이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보지 않았던 가치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의 미국 방산업체 임원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원은 느긋하게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피터, 잠깐 반짝이는 것뿐입니다. 중동은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눈앞에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결국 방공시장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당신은 현장을 직접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존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밤에 찾는 건 한국이에요. 당신이 좀 감정적으로 됐군요. 현장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직접 봤어요. 하늘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걸 눈앞에서 봤고 그걸 막은 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쪽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회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이라면 저 역시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결국 미국이 가져간다고. 잠깐 반짝이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제 안에서 더 이상 진실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관계자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생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미국은 최고의 장비를 팔고 마무리합니다. 한국은 사람이 와서 함께 끝까지 움직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식 방산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기술적으로는 따라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은 느렸습니다. 절차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빠르게 사람이 직접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졌어요. 저는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현지 기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가볍게 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한국이 싸구려 대체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전쟁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보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나라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더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어떤 틀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한국 방산의 허점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처음 든 인상은 조용함이었어요. 두바이의 팽팽한 긴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로는 넓고 정돈됐고 도시는 촘촘하지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첫날 일정은 LIG 넥스원 생산시설 방문이었어요. 현지 관계자의 안내로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무언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말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에 불이 꺼진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도 주말 특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규모로 이 온도로 돌아가는 주말 현장은 달랐습니다. 천궁이 미사일 조립 라인이 한쪽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발사대 생산 구역이 이어졌고 레이더 장비 테스트 구역에서는 점검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 구역이 동시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중동 긴급 요청이 들어온 이후로 생산 인력을 24시간 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낮조와 밤조가 교차하면서 라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운용하고 있어요.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지치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저를 눌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본 현장과 비교가 됐어요. 미국의 생산시설들은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다가 저는
천궁이 생산팀 소속의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서른이 갓 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경 위로 잔뜩 집중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깐 조립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말이 막혔어요. 우리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제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방사는 언제나 계약으로 이야기됩니다. 수익률로, 주가로, 예산 규모로 이야기돼요. 하지만 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일. 저는 그 언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오후 일정으로 저는 비오복합 시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오복합은 적어도 위협, 특히 드론대 공격에 특화된 한국형 단거리 방공 체계예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서로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평가는 비슷했어요. 스팅어 수출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고성능 위협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현장 관계자의 설명은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보다 수십 대의 저가형 드론 공격이 방공망에는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어요. 미국 시스템은 고가 미사일로 고위협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달러짜리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막는 건 전쟁을 오래 버티기 어렵게 만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동에서 봤던 새벽 공격 장면이 겹쳤습니다. 자폭 드론들이 때를 지어 접근하던 화면이요. 한국은 비싼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제 고정된 생각에 새로운 균열을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기의 가치를 성능의 절대치로만 봤어요.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지만 전쟁이 점점 값싸고 수많은 드론과 대량 공격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그 영역을 미국보다 먼저 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력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생산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팔란티어 관계자의 말이 겹쳤습니다. 미국은 계획을 세우고 한국은 현실로 만든다. 전쟁은 이제 혼자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볼수록 둘 다 빈틈이 생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오래된 자부심에서 나온 두려움이었어요. 그 자부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세계를 이끌어 왔어요. 하지만 혼자서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장 견학 마지막 날 오후였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천궁이 완제품 발사대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거대한 발사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천궁이는 짝퉁이다. 그 말이 입안에서 썼습니다. 그때 뒤에서 현장 책임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서더니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살아남게 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유리처럼 제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경쟁자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한 채 버틴다면 결국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위기감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이 생겼다는 감각이었어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막 탑승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에 긴급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이란 측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시에 대량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AE와 인근 미군 기지들이 최대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어요. 이번 공격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발사된 탄체수가 이전 공격들의 배를 넘는다는 내용. 고도와 속도로 볼 때 기존 방공망으로는 전부 처리하기 어렵다는 분석. 저는 결국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몇 차례의 통화 끝에 저는 UAE 현지 비상작전 상황실과 연결된 안보 관계자와 합류했어요.
작전 화면이 가득 찬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의 무게가 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봤던 그 방공 지휘센터와 비슷했지만 이번 화면은 훨씬 더 많은 붉은 점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수십 개의 표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한국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제가 서울에서 쌓아올린 모든 확신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짧게 스쳤어요. 솔직히 인정해야겠습니다. 그 생각 뒤에는 한국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을 향해 천궁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저고도에서 군집을 이루며 접근하는 드론들에 대해서는 비호복합과 단거리 요격 체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탄도미사일 표적들이 먼저 지워졌고 드론 군집이 흩어지면서 하나씩 차단됐습니다. 비호복합이 적어도 표적을 처리하는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화면 밖으로도 충격음들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무렵 현장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번엔 방공망 일부가 뚫렸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거의 사라진 화면이었어요. 그 옆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가까이서 들었어요. 한 미군 장교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스팅어와 비호복합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이어받았어요. 천궁이 데이터를 미군 레이더 시스템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기술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 장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꼼짝하지 않았어요. 과거라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저도, 미국 군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자리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 방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것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위기가 지나간 뒤 저는 혼자 작전실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붉은 점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고요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천궁이는 짝퉁이다. 한국은 미국 하위 호환이다. 결국 진짜 전쟁은 미국 무기가 한다.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강연 무대 위에서, 기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한국 시스템과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했던 거였어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곧바로 안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커지면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 전쟁은 이미 한국의 속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이 계속 혼자 세계를 지키려 한다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건 미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한국 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한국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위한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대형 안보 포럼 초청장이 책상 위에 놓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초청장에는 제 발표 주제가 적혀 있었어요. 중동 방공 위기와 미국의 대응. 저는 그 문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중동에 가기 전이었다면 이 주제로 자신 있게 한 시간을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현재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단호하게 말하는 발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으로 무대 위에 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포럼 당일 발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준비해뒀던 슬라이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습니다. 절반쯤 넘겼을 때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빈 화면 앞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발표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느끼는 특유의 긴장이었어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빼곡하게 채운 청중들이 보였어요. 아는 얼굴도 여럿 있었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 방산업계 인사들, 제 책을 읽은 사람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자마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몇 명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뒤쪽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방산을 미국 기술의 저렴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여러 번 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중동에서 봤고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UAE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천궁이 발사대가 배치된 현장, 새벽 요격 장면의 섬광, 공격이 끝난 뒤 대피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국 공장의 주말 생산 라인, 철야 작업 중인 엔지니어들의 모습. UAE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훌륭하지만 너무 늦었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했어요. 앞줄에 방산업체 임원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몇몇 관계자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팔란티어와 한국 방산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협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두뇌가 왜 하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두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두뇌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손과 발이에요. 미국 혼자서는 더 이상 전 세계 모든 전장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포럼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몇 명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어떤 이는 조용히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내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기자 한 명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어요. 이번 발표가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더 이상 가장 비싼 무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나라를 찾아요. 한국은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 발언이 다음 날 주요 언론에 인용됐어요. 포럼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무대 뒤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봤어요.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하나씩 다시 들려왔어요. 천궁이는 짝퉁이다.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다. 결국 전쟁은 미국 무기가 한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실감이 됐어요. 그것은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손을 내리고 빈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였다. 공연장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저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어요. 미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이고 그 기준 밖에서 자국의 방공을 지키려는 나라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확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책장에 꽂지 않고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한국 없이 미국도 없다. 그 제목을 입력하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안에서 저를 지탱해온 무언가가 이 제목 앞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겼어요.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쌓여야 했던 거였어요. 올바른 방향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밤, 하늘이 선명했어요. 건물 지붕 위로 성조기가 바람에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태극기도 바람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오래전 처음 한국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나라를 미국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지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중동의 새벽 하늘에서 번쩍이던 섬광이, 아이들과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이, 주말에도 멈추지 않던 공장의 불빛이, 우리가 늦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던 청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한국은 미국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였다. 잠깐 멈췄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발을 가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앞으로의 세계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창밖 성조기가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제목 아래 빈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써야 할 말들이 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저는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쉽게 팔란티어가 한국 방산과 손을 잡는다고? 이건 농담이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의 시간이 짧게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낡은 회색 빌딩 지하 2층. 엘리베이터를 내려 좁은 복도 끝까지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창문 하나 없는 완전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밀 표시가 빨갛게 찍힌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각자 가져온 노트북 화면들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들, 중동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같은 안보 싱크탱크 인사들이 자리를 빽빽이 채운 비공개 안보 회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른손에 펜을 쥐고 메모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정면 대형 스크린에 굵은 글씨 한 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팔란티어, 한국 방산업체와 중동 통합 방공체계 협력 검토. 손에 들고 있던 펜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입니다. 전장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지휘관이 불과 몇 초 안에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미군이 가장 중요하게 의존하는 핵심 플랫폼이고 동맹국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과 협력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소식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왜 하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라고요 하고 되묻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브리핑 담당자는 제 말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촘촘한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UAE에 배치된 천궁이의 실전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천궁이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최근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수치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냉정하게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판매 계약을 위해 부풀려진 것인지는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알고 싶군요. 혹시 한국 방산업체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 아닌가요? 담당자는 흔들리지 않고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실제 현장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배치를 마친 발사대의 사진, 항공물류 일정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현지 도착 확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자료의 구체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국은 UAE의 긴급 요청을 받은 직후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요격 미사일 30발을 먼저 발송했습니다. 세 번째 포대는 현재 현지 배치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생산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로 즉각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굳었어요. 패트리어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저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마치 20년이 넘는 제 경력의 근간이 공개석상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결국 해결해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방산업체의 임원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몸을 기울였어요. 전쟁은 6개월 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언제나 상황을 해결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동 현장을 수차례 직접 경험한 한 인사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보다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목구멍을 가로막았어요. 반박하려던 말이 안에서 뭉쳐버렸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화면을 끄지 않고 마지막 자료를 재생했어요. 짧은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낮고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은 계약서를 먼저 보냈고 한국은 미사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기억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장이 가슴 한복판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단 한 번도 진짜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 자동차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결국 일본 아래라고 봤고, 한국 반도체는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 장비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회의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짧은 두 문장이 그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전에 없던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의 씨앗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심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중동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두바이 공항에 내린 순간 전쟁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공항 내부 곳곳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방송 시스템에서는 간헐적으로 드론 경보와 미사일 대피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곳이 뉴스 속 전쟁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의 전장이라는 걸 체감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군용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 한쪽에서는 방공 레이더 안테나가 느리고 단호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방산 분야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보고서에서 수백 번 읽은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직접 보니 그 어떤 보고서도 이 감각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지 군사 관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별다른 표정 없이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하늘을 봅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공격이 올지 안 올지를 가늠하며 사는 사람들의 감각. 그것이 저를 처음으로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방공군 장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이 가득 적힌 노트를 펼쳐놓고 첫 질문을 꺼냈어요. 왜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산 천궁이를 선택한 겁니까? 장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능 비교도 가격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단 하나의 단어. 장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패트리어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공 시스템이라는 걸 압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오늘 밤을 버텨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오늘 밤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따지면 패트리어트가 훨씬 앞서지 않겠습니까? 장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 정확함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산업계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무기의 가치를 언제나 성능표로 판단해 왔어요. 요격 확률이 몇 %인지,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반응 시간이 몇 초인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교는 그 모든 숫자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없으면 내일의 성능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현지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막 도착한 천궁이 세 번째 포대가 배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발사대 차량들이 열을 맞춰서 있었습니다. 정비 인력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대에 단단하게 장착된 모습은 제가 분석 보고서에서 읽어온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실제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현지 병사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이었고, 안도는 이 무기가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 젊은 병사가 제 옆에 서서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매일 밤 가족들한테 유언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기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요격 확률, 사거리, 반응 시간, 생산 단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병사에게 천궁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유언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밤이었고, 내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기를 성능표로만 봐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UAE 장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무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요.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친구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천궁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궁이는 짝퉁이다. 한국은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을 위한 대체제다. 진짜 전쟁은 결국 미국 무기가 한다. 그 말들과 지금 눈앞에서 한국 무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겹쳤습니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싸고 빠른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위치한 방공지휘센터 안은 평소처럼 낮은 기계음과 모니터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 커피 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정면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UAE 장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뒤엉키고 있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지휘센터 안에 분위기가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자 자리에 앉아있던 요원들이 동시에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면 대형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붉은 표시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다수가 UAE 영공으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 화면 상단에 표시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로만 수백 번 읽었어요. 회의실 슬라이드로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궁이와 기존 방공체계가 동시에